예, 안녕하세요. 분당재생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성환입니다. 오늘 여기 비욘디에서 이제 소아청소년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담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무엇이든 다 물어본다고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자의 전문 분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성심성의껏 다 좀 해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얘기 드리는 제일 큰 얘기들은 아마 조금 교통정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조금 어디 가서 진료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그런 게 제가 조금 더 답변드리기가 편한 게 이제 저희 병원 같이 이제 다들 큰 병원들은 조금 이제 각자 세부 분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질환별로 거기 이제 조금 교통정리가 안 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눠드릴 수 있으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는 저는 근데 지금 질문에 이제 축구를 하는데 축구는 제가 죄송한데 하나도 못 봤어요. 이번에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세부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모르셔서 그래요. 소아청소년과 다 세부과가 있어요. 저만 해도 소아신경입니다. 지금. 머리 아프고 제가 뭔가 그런 거 있으면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부과가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건 세부과 어디를 가야 되는지는 조금 모르시고 거기 따른 세부 다 전문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어떤 질환을 심화적으로 진단할 때는 거기 따른 과의 어떤 배분이 필요합니다. 적혀 있습니다. 세부 진료 과목이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뭐가 돼 있으면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해서 다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세부과적인 얘기는 사실은 저희 저희 병원만 해도 5개 분과로 다 지금 세부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이제 필요하시면 주변에 이제 있는 그 학회들이 있습니다. 전문 학회들. 예를 들어서 저희만 해도 소아신경학회.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그 홈페이지에 세부과가 어느 선생님이 계신지,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에 그 분야를 보신 선생님이 계신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사실은 저도 좀 죄송한 얘기인데 길게 보는 환자들은 지금 20몇 살짜리도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 제한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세부과에 있어서 웬만해서는 병원에서 초진 진료는 18세 이하로 끊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요. 그 16세 이하에서 끊는 경우도 있고 그건 소아청소년과 자체의 나이 제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뇌전증 보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년째 보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20살, 25살 이렇게 돼서 저한테 오긴 합니다. 청소년기 아무래도 진단 받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나나님 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을 지금 주셨네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면 뭐가 좋나요? 어떨 때 기쁘고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얘기해 드릴 게 이건 개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되나요? 왜 제가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라기보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내과 이제 그 노인분들 진료 보는 분들의 얘기랑 같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뭔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아요. 좀 치료를 저희가 해보면 인턴 때 제가 느낌상으로 뭐를 해드려도 나빠지는 걸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애들은 조금만 제가 신경 써서 하면 좋아지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변한 이유는 청소년기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포함을 된 거고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전 얘기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주르륵 올라오네요. 자, 일단 소아 비만 관련해서 알고 싶어 해서 초등학교 쉬멍, 놀멍, 걸으멍님 거. 관리라는 게 비만은 식이 관리가 1번이긴 해요. 그런데 애들은 굶길 순 없잖아요. 성장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식단 조절이죠. 결국은 탄수화물 줄이고 뭐 이러는 거 위주로 운동시키고. 근데 정답은 없어요. 저도 살 빼라고 하면 당장 지금 5kg, 10kg 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내 얘기는 단기간 내 뺀다기보다 좀 장기적으로 세우시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주셔야죠. 나중에 가서 후회 안 하려면.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관리를 안 해야 되냐
라는 이 개념이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없죠. 애들 보고 간단히 얘기하면 공부하는 거 옆에서 제가 관리해줘야 돼요. 그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시는 건 저도 맞는데 해줘야지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자, 보람의 살쾡이님, 이거는 아이가 열이 갑자기 나면 무조건 응급실을 가야 하나요? 3살. 열 나는 게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열 경련 애들 보니까 주로 열성 경련하고 이런 애들 많이 보는데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열 자체는 감기 걸리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가 잘 놀고 애 컨디션이 나쁘면 구태 응급실을 간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애기의 컨디션.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건 빨리 데려가야 되는 건데 무조건 열 38도 넘어간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미아님 건 좀 넘어갈게요. 육고기 많이 먹어도 되는 아동기에 콩나물 먹어도 성도수 좀 괜찮아요. 저는 저런 거는 음식은 별로 가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런 것까지 다 가리시면 나중에 가서 식사 저기 할 때 저 다 힘들어져요, 애들. 6개월 아이 엄마 아이습관에 젖물고 자는 아이습관 개선에 도움이 말 만한. 이거 어렵죠. 엄마는 힘들어 죽겠는데 떼고 싶은데 애기는 이게 아이습관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얘가 뭐 돌까지 이럴지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답을 엄마가 젖물고 잘 때는 떼버릴 땐 떼버리고 확실하게 조금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야 되는데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면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소아신경 쪽에서 같이 저희가 좀 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자는 엄마와 같이 잤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지금 사실은 약간 서구적으로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는 거로 권유를 원래는 합니다. 그 수면 습관에 있어서 확실히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애가 보채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안쓰러우니까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독한 마음 먹고 그렇다고 밤새 그냥 울든 말든 놔두면 사실 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애한테 또 할 짓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렵죠. 저것도 제가 정답은 얘기는 못 드려요. 소아청소년 전공이 뭐지? 미달이라고 해서 선택하신 이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개인적으로 차이예요. 그냥 자기 여건과 그리고 인기는 언제든지 어느 과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저거가 뭐 지금 제가 할 때는 왜냐하면 수학과 경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꿀은 그 톡신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그 보틀리즘 같은 거 생길까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거 생길까봐 문제되는 건데 꿀 들어간 거는 가공된 과자잖아요. 가공이 안 됐을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생꿀. 그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키 크는 게 항상 고민인데 어떤 방법이 드라마틱하나요? 유전인가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애매한 게 성장 클리닉들이 대부분 병원에 있습니다. 내분비 보신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쪽이 전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아유, 너무 주르륵 올라와서 제가 몇 개를 좀 제끼겠습니다. 일단 조금 아래를 제가 좀 더 볼게요. 중3 아들 포도상염 동공에 생겼는데 내분계 장내시경 검사한다고. 청소년기 자, 최재학님 거는 이제 저런 게 염증성 장질환 같은 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분해주기 위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3 정도면 그게 이제 애들이 초기에 발병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시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대장 내시경 보고 뭐 이제 대변 검사하고 보통 그러면 다 나오고 염증 수치 나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쪽 소화기 전문으로 보신 선생님이 아마 뭔가 거기에 따른 이제 약이라든지 뭔가 그런 게 대책이 나오겠죠. 가만히 놔두게 되면 나중에 가서 장 자릅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가 좀 돼야 될 거고요. 아시원애님, 아토피도 아니고 원인 불명의 접촉성 피부질환 크면 낫는다고 하는데 매일 긁고 스테로이드 바르고 그것밖에 할 게 없다. 소양증이 있는 피부염에 있어서 심한 피부염이 오지 않으면요,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당연히 없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게 접촉성인지 뭔가 조금 애매하게 긁 경우에 스테로이드 바르고 그것밖에 할 게 없다. 너무 자주 그러면
조금 다른 원인을 찾아볼 필요도 있죠.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양증은 뭐 지금도 겨울철 되면 당연히 또 생기는 게 당연하고 저도 긁어요, 간혹.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덜 긁게 해주고 어떻게든 보습해주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손상받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봅니다. 나나님 좀 얘기는 예,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아빠랑 아빠 구속시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뭐 얘기를 드리는 게 저희 당연히 지금 신고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선 그건 당연히 합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아이는 제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뭔지 왜 약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천적 심장병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보고 소아과에서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과에서 수술을 하든 다른 과에서 수술하는데 저희 쪽에 컨설트 옵니다. 그럼 소아심장 보신 선생님이 거기 협진해서 얘 수술해도 괜찮다라고 적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봐야 되는 거고, 포경 수술은 요즘은 일찍 하는 거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된다, 늦게 해도 된다 이러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전신 마취를 이제 요건 비뇨기과 이제 선생님들이랑 저희가 얘기하는데 국소 마취가 가능한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주사 맞았을 때 거기다 주사 놨는데 내 얘기는 가만히 난리치지 않고 있을 나이면 됩니다. 그래서 염증 자주 생기면 원래는 관리 잘해주고 잘 씻겨주고 이게 1번이긴 하거든요. 항생제 쓰고 뭐 이러는 건데 그 전신 마취해야 돼요. 만약에 애가 가만히 있질 못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얘가 초3인데 너무 참을성이 좋아서 국소 마취해도 그 아픈데 버틸 수 있다. 그럼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아동학대는 바로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몇 가지 특이하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고 하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바로 보면 안다가 아니라 저희도 웬만해서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의심 안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보다 보면 정말 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글쎄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레드단님, 중3 남학생 학부모입니다. 요즘 들어 아이가 탈모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정수리 쪽에 살짝 적은 느낌의 머리숱. 청소년기에는 좀 넘어가세요. 이런 거. 탈모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미녹시딜 같은 거 결국은 남성 지금 호르몬 억제제인데 장기적으로 먹였을 때 애한테 어떤 영향 끼칠지 거기에 대한 연구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15일 된 아기 금손님 거 볼게요. 현재 같은 방에서 침대만 분리하여 자고 있는데요. 어떤 6개월부터 독립시켜 재워야 아기와 부모 서로 푹 잘 수 있게 되면 좋다고 영아 돌연설 방지하고 같이 자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소아수면 학회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소아수면 연구회에 제가 소아신경학회 지금 산하에 소아수면 연구회에 제가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 원칙적인 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자는 건 거의 동양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서양 사람들은 다 분리해서 자잖아요. 같이 잘 안 잡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그 서구 자체 습관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침대 분리해서 자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리해서 자는 게 좋다 쪽으로 대부분 연구들이 결론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서구 쪽에서 기준으로 돼 있긴 하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이게 저도 이게 조금 얘기할 때 애매해요. 왜냐하면 같이 자는 정서적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떤 때는 보면 온 가족이 한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도 같이 자잖아요. 내 얘기는 한 이불에서 뭐 같이 자고 침대 하나에서 같이 그냥 뒹굴면서 자고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 문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냥 확실하게 좀 얘기 드리는 거는 예전에도 몇 번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왜 정답을 얘기를 안 하냐면 부모가 어떻게 느끼시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봤던 환자분들 중에 엄마가 이제 아기 데려와서 이제 아기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호소하는 거는 엄마랑 아빠랑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엄마 아빠가 정상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엄마 아빠가 지금 내 얘기는 너무너무 일상생활도 안 되고 이러는 경우에 과연 아이를 내 얘기는 위해서 그렇게 같이 무조건 자야 된다 이 얘기를 저도 못 하는 거죠. 안 하죠 아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저는 같이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내 얘기는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되고 본인이 너무 힘들다. 그럼 당연히 떨어져서 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의 잠자리의 정서적인 거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리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서양 애들은 다 떨어뜨려서 자요. 그럼 미국 애들은 잘 못 크고 우리나라 애들은 잘 크고 이게 차이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을 찾는다기보다 개인의 어떤 그 부모님들과 그 아이의 지금 상황에 먼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로니아님 거 볼까요? 20개월 아기인데 음식을 굉장히 급하게 먹어. 입에 음식이 있는데도 계속 퍼놨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혼을 이마를 때립니다.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식탐이 뭐 좀 있는 거고요. 아기가 급하게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그거는 뭐 환경 따라 좀 다를 거고. 근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혼을 내면 이마를 때린다. 원래 저기 애들 중에 이제 그 분노 발작이라 그래서 이마 때리는 정도면 다행이고요. 아예 머리 받고선 뒤에서 누워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은 아직 잘 안 되는데 뭔가 표현이 안 되니까 몸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못하게 해야 되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 이제 속된 말로 땡깡 부린다고 애들이 저기 그게 이제 전간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디 이제 마트 같은 데서 내 얘기는 안 사준다고 거기서 뒤에서 이제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게 그냥 하는 건데 나이 들면 또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20개월에 너무 그렇다고 애를 이거 못하게 막 손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조금 개월수 지나가면 이걸로 네가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애가 어느 순간 말도 늘면서 그러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을 대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면 연구에서는 아이들 수면 연구 당연히 하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수면을 저희가 소아신경이나 이제 소아호흡기 선생님들 중에 수면을 특화해서 보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니까 지금 연구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이쪽에서 저희가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활동을.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아수면이 어른 수면만큼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또 하나는 행동교정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경우가 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교정해 줄 게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이제 나중에 이제 소아신경학회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소아수면 쪽 이렇게 전담으로 보신 선생님들 어디 계신지 이런 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3 남학생이고 아기 때부터 발꿈치에 땀이 맺힌 증상보다 지금 손발에만 땀, 다한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한증은 보통 저희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너무 심해서 이제 내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수술도 고려합니다. 흉부외과에서 보통 하거든요. 이제 그 신경절단술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지켜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 따라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종이 이렇게 그냥 잡기만 해도 종이 다 젖어버리고 이러시는 경우라면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일상생활에 그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좀 관리죠. 그냥 내 얘기는 손 잘 씻고 뭐 이러는 거. 사춘기에 정신과 가냐 소아과 가냐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가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넘어갑니다. 자, RARS님 거 볼게요. 46일 된 신생아인데 목욕시키다 2번을 머리와 가슴만 받치고 세로로 들어버렸는데 아이가 2번 다 울었습니다. 지금 잘 놀죠? 그냥 문제 없으면 엑스레이 방사선 더 쬐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놔두세요. 잘 놀고 그러면 괜찮아요. 애기들은 그래서 보통은 잘 보면 됩니다. 나쁜 남자님, 9세 남았는데요. 축농증 비염이 심하다고 입원할 거에서 들었는데 진료 소아과. 이거는 그냥 편한데요. 소아과 와도 되고 이비인후과 가도 되고 편한데. 내가 다니기 편한 선생님 만나서 치료받으면 돼요. 귓볼 한쪽 주름이 있고 1년 전 공황장애로 정신과 다니고 있고 그때부터 심장빨리 호흡곤란 때문에 심장내과 3번 갔는데 모두 정상 나오고요. 초음파, 엑스레이, 피검사 다 했는데 모두 정상. 자율신경 실조증 가지고 있고요. 뇌졸중 치매 실험. 자,
아주 간단한 얘기 조금 할게요. 뭐가 검사에서 안 나왔으면 나쁜 병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뇌졸중, 귓볼 주름이 있다고 뇌졸중 치매 심혈관 질환 그러면 귓볼 주름 있는 사람 다 지금 그러고 죽었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한 얘기. 그런 거는 미리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김하영님 거 볼게요. 아기 몸에 있는 밀크 반점이나 이소성 몽고 반점 추후에 문제 생길 가능성 높을까요? 많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밀크 반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카페올레 스팟이라고 이제 커피색 반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개 이상 되면 뭐 그거는 이제 신경 저희가 얘기할 때 섬유종증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되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찰 좀 받아보세요. 그냥 소아과 선생님들 다 알거든요. 동네 선생님도 웬만해서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을 때 얘기고 한두 개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설님 거 볼게요. 40개월 남아를 키우고 계시는데 1년 이상 습관적으로 성기를 콕콕 만지고 느낌이 좋아서 만진다고 한다.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 은퇴하셨는데 저희 삼성의료원에 소아신경의 이문양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대가 선생님이 계세요. 저도 아직도 굉장히 존경하시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저거를 저한테 어떻게 제가 외래에서 설명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4년차 때 갔다가 들은 바로는 나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방금 그걸로 답변이 전 됐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내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제가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박지혜님 보시면 아이는 30, 근 몇 달간 저녁에 코피가 주로 이거는 이비인후과 먼저 가보세요. 이거는 저도 진료 보기 전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코피 원인이 워낙 다양해요. 코 안에 뭐가 생겨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시경 보고 그쪽에서 결정하셔야 되니까 성인 소외기하는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셔서 한번 보시면 돼요. 진료 받아보시면 돼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그렇게 보실 얘기가 아닙니다. 성인 되면 살은 저도 쪄요. 지금 저도 쪘어요. 어릴 때 운동 많이 했다고 뭐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차가 너무 크니까 그거는 그때 근데 해두면 좋죠. 왜 우리 10시에는 자야 키 큰다고 하냐. 정말 네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안 자면 키 안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자야죠. 자폐 증상은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자폐 증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법 뭐 여러 가지 있죠. 애가 반응이 없고 눈 맞춤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 많은데 이게 딱 A = B로 나뉘는 게 아니라 자폐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경도의 자폐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중증도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아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커뮤니케이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딱 대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성향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지금은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 좀 늦는다. 제일 좋은 거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신경분과에서 보신 선생님들이 발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언어 지연만 있는지 이런 거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언어 지연만 있는 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유아 검진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지금 현재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언어 치료가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저희가 소아재활의학과라든지 소아정신과 쪽에 의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보고 있거든요. 물론 소아정신과로 직접 가셔도 되고 소아재활의학과로 직접 가셔도 됩니다. 다만 그 소아 보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거기서 나오고요. 자폐 증상 자체는 진단은 너무 어린 나이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좀 지켜보죠. 이거는 조금 최재학님 뇌전증 학생이 잠을 푹 자는 노하우가 있어. 수험생이라 2시까지 공부하네요. 잘해도 안 잡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뇌전증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공부하라 그래요. 새벽 2시까지 하든 3시까지 하든. 물론 이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뇌전증이 있을 때 수면 박탈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경련을 또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여주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항경련제를 먹는 거거든요. 항경련제를 먹는 거는 약을 먹어서 일상생활이 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약을 줄 리는 없잖아요. 약을 줘서 내게 일상생활이 안 되고 일상생활 제약을 주게 되면 저는 그건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걸렸잖아요. 제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약으로 조절이 잘 되는, 경련이 조절 잘 되는 애라면 내 얘기는 아이가 내 얘기는 특별히 약을 먹고 나서 이후에 계속 경련이 없고 뭐 1년 이상 경련이 없고 2년 동안 경련이 없고 그런 애라면 저는 저런 거 제한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라고 얘기해요. 너 공부할 거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환자 중에 공부 잘해서 뭐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는 서울대도 들어간 애들도 있고 공부 못하면 제가 맨날 그러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노력해서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거니까 수험생이 저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약물 투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제약을 언제나 얘기하는 거는 경련 조절이 잘 되는 애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런 애가 매일 뭐 일주일에 2번씩 경련하고 이런 애, 즉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라면 저게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때는 조금 조절을 해줘야겠지만 잘 조절되고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는 아이들이라면 너무 제한을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민트님 거는 넘어갈게요. 비타민 D 과잉은 뭔가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냥 소화돼서 나가면 그냥 대부분 넘어가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주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나나님은 조금 넘어갑시다. 너무 길어. 이게 왜냐하면 이거 거울 뭐 이거는 성장 호르몬 얘기는 지금 할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호랭만님 거 볼게요. 한 번도 쉽게 잠들지 않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려다면 재우는데 최소 1시간, 2시간까지 소요되고 일부러 아침에 8시 전으로 억지로 깨우고 낮잠도 10쯤 깨우고 밤에 어렵네요. 아기가 지금 이제 낮밤 바뀌고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조금 뭐라고 얘기를 바로 못 드린 거 왜냐면 연령이나 이런 건 조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거든요. 이거는 조금 저희가 이게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개월 수가 높아질수록 성인 수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내 얘기는 뭐 진짜 한 대여섯 살 됐는데 이런다. 이거는 지금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수면 패턴을 다시 잡아줘야 될 필요는 있는데 지금은 아기일 때라서 그러면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채든 말든 놔두라고. 침대에 그냥 눕혀놓고 놔두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거의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지가 알아서 자요. 놀다가도. 그러니까 베이비 모니터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저는 놔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옆에서 재우는 걸 꼭 볼 필요가 있냐라는 거.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보셔도 이렇게 약간 조금 놔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와 함께님 볼게요. 아들이 9월 말부터 가래기침 계속 합니다.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 한의원까지 갔었는데 2차 병원 가서 피검사, 폐검사 했는데 약을 오래 먹어야 한다고 요즘 좀 기침해서 좀 기침 원인이 9월 말부터 지금 3개월 이상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한번 답변을 여기서 좀 드렸던 얘기라서 이비인후과 이제 저희 안상현 선생님이랑 얘기 나와서 했던 건데 저거는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요. 1번, 폐 문제가 있어서 기침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천식이라든지 기관지 천식. 그런데 9월 말부터 갑자기 생긴 거라면 저는 조금 알레르기 질환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보통 그때 감기 걸렸을 가능성 크고요. 그러고 나서 생긴 부비동염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부비동염이 만성으로 조금 오래가는 지금. 그래서 저런 거는 보통 항생제만 잘 치료하면 되게 낫는데 항생제 좀 길게 드셔야 돼요. 2주 이상.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위식도 역류라든지 다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진찰 좀 받아보셔야 되는데 어렵죠. 여러 병원 이미 거쳐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쪽 생각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비동염이 제일 흔해요. 제가 보통 보면 저렇게 오는 애들.
부비동염이 제일 흔해서 보통은 그냥 워터스비라고 코엑스리만 딱 찍어보면 답 나오거든요. 아니면 OMU CT라고 아예 안쪽까지 다 찍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든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소아과 제가 보고 보통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보니까 한번 진찰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건 왜냐하면 진해거담제랑 항생제만 좀 길게 쓰면 저거는 명의 소리 듣거든요. 저도 맨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돼요. 김춘배님 4살 손주인데 손가락 자꾸 빨아요. 놔두세요. 그냥 저는 보통 나이 들면 저 죄송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아마 손가락 빨았을 거예요. 잘 때. 김하영님 거 볼게요. 감기가 초기에 시작할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먹는 게 나을까요? 자,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증세. 감기 낫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약 처방할 때 엄마 아빠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증세 조절용이라고. 감기는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 때 너무 힘들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기침 감기 너무 심하게 하는데 기침하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밤에도 가가지고 막 밤새 기침하고, 그러니까 그거 좀 낫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줄 때도 조금 내 얘기는 무조건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요. 아시잖아요. 약이 아침에 먹으면 9시, 8시, 9시에 먹고 12시 돼가지고 또 먹으면 3시간 간격인데 저녁 때 6시. 그럼 약효 떨어질 때쯤 잘 때 9시쯤 되면 애가 벌써 기침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도 조금 저는 그 해열제 먹이듯이 6시간 간격 얘기해요. 식사 상관없이. 그러니까 9시, 아침에 9시에 8시, 9시에 줬으면 오후 한 3, 4시에 주시고 자기 전에 주라고. 그러면 자기 전에 좀 편하게 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루 2번 먹여도 되고 3번 먹여도 되고 3번 구태여 계속 먹일 필요 없어요. 항생제나 이런 것처럼 뭔가 규칙적으로 먹여야 되는 약들이 아니고 기침약, 콧물약은 그냥 제가 얘기했듯이 증세 조절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면 되고 과량 복용, 오래 복용하는 거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약들의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장기 복용하면. 그러니까 2주씩 달고 이러지 말고요. 보통 그냥 증세 있을 때 조금 줄여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브앤커피 이거는 좀 검사 좀 받아봐야겠네요. 혈변 보는 거 좋지는 않거든요. 1번 치질일 경우 뭐 항문에 이제 치질까지는 아니죠. 항문에 보통 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혈변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딱딱하게 굉장히 대변 본다든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토피 진단받았다고 아토피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간혹 아토피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거 과량으로 썼을 때 위장관 출혈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빨리 가서 봐야 돼요. 혈변 좋은 거 아닙니다. 아이 훈육에 체벌을 해야 될까요? 답 없어요. 근데 요즘은 체벌하시면 잡혀가십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빠지시겠죠. 깍꿍님, 아기 목이 한 달 전부터 심한 발진과 땀띠가 나는데 여드름같이 스테로이드 바르고 증상 좋아졌다가 일주일 스테로이드 연고를 중단해줘. 대부분 땀띠인데요. 스테로이드 쓰시면 악화돼요. 땀샘이 더 커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쿨링입니다. 놔두고 이렇게 목 좀, 왜냐면 애기들이 목이 이렇게 살이 찌거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돼요. 그럼 2차적으로, 그래서 스테로이드 원래 안 쓰고 탈크 파우더나 기본적인 것만 조금 해주시면 되거든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스테로이드가 만능 처방약으로 생각하신 경우가 좀 제법 있는데 아니거든요. 땀띠 때는 원래 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땀샘이 막히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땀띠라는 건 뭐냐면 땀샘이 분비가 막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 이제 눌린다든지 어느 부위가 엉덩이나 이런 데서 생긴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투실투실해져요. 살이. 어느 딱 시기 한 100일 요쯤 되면 거의 미쉐린 타이어라고 저희가 5, 6개월짜리 얘기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목살도 없잖아요. 목이 접히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런 데가 접히면서 거기에 딱 눌리니까 압력으로 피부에서 땀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다쳐버리니까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스테로이드 쓰면 이게 비후가 되네요.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본범님 거는 이제 제 분야네요. 요거는. 신경 분야니까. 11살 남자아이가 두통 호소할 때, 자, 이제 제가 그냥 얘기 드릴게요. 두통의 이제 정도라든지 이런 걸 제가 다 파악을 해야지 저도 이게 답이 나와요. 보통은 물어보는 게 두통 환자 신원 오면 저도 한 15분 동안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이 무지 싫어요. 외래 시간 딜레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1시간 정도 많다 그러는데 거의 매일 아프다 그러고 약 먹을 정도로 아프진 않다라고 얘기한다. 저런 경우에는 부비동염으로 인한 2차성 두통인 경우가 의외로 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이제 다른 문제가 조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면 문제라든지. 그래서 먼저 좀 파악해야 됩니다. 좀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아신경 보시는 선생님이 계신 때 가셔서 한번 진료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비동염으로 인한 2차성 두통임은 항생제 그냥 일주일 먹으면 싹 없어져요. 한 열흘 이상 좀 먹으면 그거 싹 없어져요, 두통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조금 물어볼 게 많습니다. 중1 여학생 딸 비염 심해진데 환절기마다 비염 심해진 이유. 이거는 그냥 감기예요. 환절기마다라고 하면 저는 보통 감기로 얘기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봄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꽃가루 날릴 때 얘기하고 그냥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코 좀 심해지고 그런 친구들이니까 그때그때 내 얘기는 약물 치료 잘 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피부과 질문이라서 제가 넘어갈게요. 두피에 갈색점 생기는 거 저도 그렇고. 생리기간에 어지럼증 심해서 고생이 많은데 두 가지거든요. 어지럼증 자체가 생리기간에 겹치는 게 진짜 생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중1 정도 되면 급성 성장이 오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때 보통은 문제가 되는 게 애들이 키가 크면서 간단히 얘기하면 미주신경이라는 게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미주신경의 작동은 저희가 간단히 얘기하면 몸이 이렇게 제가 누워있을 때는 심장이랑 머리가 동일 레벨에 있으니까 머리 쪽으로 피가 다 가요. 그런데 문제는 서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갑자기 머리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고 다리가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모든 피가 다 아래로 중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자세 변경할 때 띵 소리가 난다고 애들이 하죠. 띵 한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외래 환자 중에 여름에 보통 오는 쓰러져서 오는 애들. 실제로 이거 언제 겪으셨냐 하면 이제 자꾸 이게 아재 인증이 될 수가 있는데 나이가 조금 저 정도로 약간 이제 조금 한 40대 이후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라고 하면 국민학교죠, 저희 때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조회 시간에 보면 중학교든 그때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할 때 저희는 운동장에서 다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름 정도 되면 갑자기 픽픽 쓰러진 애들 한두 명씩 뒤에 오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지럼증으로 오는 건지 이 친구가 다른 문제인지 그거를 조금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 물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 되는 거죠. 합치 면정이 되는 합정. 선생님 아이가 아플 때 외상이면 소아과 아니라 외과를 가는 게 외상은 제가 못 봐요. 제가 못 꼬매니까. 그러니까 외과 보셔도 되고 뭐 정형외과든 신경외과든 그 각 분야별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맞춰서 보면 되고요. 9살 애가 설사로 5일째 하는데 컨디션과 밥은 잘 먹습니다. 뭐 그러면 놔두시면 되죠. 설사 쭉쭉 20번씩 하고 이런 문제 되는 거죠. 치사제 사용은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갛게 여드름처럼 뭐가 나는데 알러지. 가슴 쪽에 나는 거면 여드름 생각은 맞고요. 왜냐하면 피지분비선들이 가슴 쪽에 이렇게 흉선에 같이 있잖아요. 기름 나오는 데가 T존 이렇게 있고 가슴 쪽에 있으니까. 근데 모르죠. 저도 보기 전에는. 어려서 호두 키위 알러지가 있는데 이게 음식물 알레르기 별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는 없어지고 어떤 거는 평생 가고 이런 거 있는데 견과류 쪽은 보통 오래 간다고 돼 있고 뭐 키위라든지 이쪽 열대 과일에 대해서는 뭐 중간에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 되냐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레르기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평생 못 먹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보면 될 것 같고 7세인데 매일 가스가 차서 욱신거린다. 이건 병원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먹는 거랑 연관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첫째, 7살일 때 애가 가스 차고 자꾸 구룩대고 배 자주 아파한다. 그럼 1번이 뭐냐면 무름변 보는 애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통 물어보는 게 1번이 얘 과일 주스 같은 거 많이 먹냐 아니면 뭐 단 거 좀 많이 먹냐. 그러니까 탄산음료 끼고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류 섭취가 많을 경우, 단당류가 많은 경우에 저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배울 때 교과서에 토들러 다이아레아라 그래가지고 영유아기에 애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한 2-3살 정도 됐는데 걔네들이 과일 주스 먹기 시작을 하는 나이가 있거든요. 서양 애들은. 그러면 그게 과일 주스라는 게 다 당이 들어가 있어요. 설탕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다 가당이에요. 무가당이라고 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약간씩 돼 있기 때문에 그 설탕이 들어가면 몸에서 소화가 안 되고
내려갑니다. 그냥 이제 흡수가 안 되고. 그럼 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을 끌어당겨서 설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변비약이 여러분 그 효과예요. 듀파락이라든지 이런 거 먹는 것들이.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는 단당류가 들어가서 물의 삼투성 설사를 살짝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그 고기 많이 먹고 그랬을 때 후식이 맨날 뭐 나와요? 수정과든 내 얘기는 달달한 케이크든 뭔가 단 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들어가서 살짝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물을 끌어가지고 설사를 살짝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화시킬 때 왜 디저트로 우리가 단 걸 먹는지를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애가 뭔가 병적인 원인이 없으면 음식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런 걸 좀 많이 먹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편식하는 아이 칼슘을 따로 먹이는 건 어떠냐? 저는 영양제 별도 섭취는 별로 권장 안 합니다. 우유랑도 상관없고요. 칼슘 그럼 많은 거 다른 거 먹이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음식에만 엄마들이 꽂혀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칼슘 제제를 별도로 먹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음식으로 해결하세요. 지금 영양 과잉의 시대잖아요. 영양 부족의 시대 아닙니다. 비염 치료로 싱글레어 많이 처방해 주시는데 장기간 복용 괜찮냐? 조금 몇 가지가 문제가 생겼죠. 엄마가 저거 물어보는 거는 몬텔루카스트가 최근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애들이 이상 행동 보이고 조금 큰 애들은 약간 자살 행동이 이상한 것도 보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심리 행동 문제 생겨가지고 문제가 좀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게 비염을 너무 애가 그러니까 힘들어하면 뭐 그렇게 먹는 것도 저는 문제는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먹이시면서 뭔가 상담을 해야죠. 조금이라도 애가 증세가 그런 심리적인 게 이상한 게 보인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처방해 준다고 무조건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걸 보면서 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족구 근해염 이용인데 두 돌 좀 하지 마세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하지 마세요. 한다고 좋아지는 거 없고요. 수족구 구내염은 걸리면 그냥 바이러스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소금 가글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오늘 지금 너무 두서없이 저도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약간 좀 제한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이유가 동네 소아과 선생님들 굉장히 실력 좋으신 선생님들 많으시고 다 저보다 잘 보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이를 진찰해서 눈으로 보기 전에 얘기를 100%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동네 선생님들 보든 어디 거기 근처에 이런 선생님들 가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진찰이 제일 크거든요. 봐서 얘가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 질문들이 사실은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얘기들이고 그런 얘기들이다 보니까 지금 오늘 두서없이 질문들이 좀 많으신 것도 저도 봤는데 이게 교통정리를 저도 해드린다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방금도 얘기 드렸잖아요. 소아분과 세부 분과들 다 있다고. 그러니까 가시면 소화기 전문으로 보신 선생님 있고 심장 전문 보신 선생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너무 얘기하실 너무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마지막 거, 아이 아플 때 일단 동네 병원 맞습니다. 동네 병원 가셔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 큰 병원 가라고 소견서 보통 적어주세요. 의뢰서 같은 거 적어주시고 저도 의뢰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통 보는 게 소아 두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당연히 동네 병원에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쪽에서 무슨 증세 때문에 저한테 보냈다 그럼 제가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모든 병원의 1차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 단골 선생님이 아이가 커오는 거를 몇 년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마음에 드신 소아과 선생님이든 어느 한 분 계시면 그냥 좀 꾸준히 다니라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제 조카들한테도 맨날 그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선생님이 보시고 얘가 커오면서 어떤 상황인 걸 아니까 조금이라도 이상이 뭔가 보인다 그러면 보내주시고 가서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 전문의를 따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이나 그쪽에서 다 보신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뢰 체계가 지금 현재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엄마들이 이제 너무 성급해지고 그러면 그냥 일단은 먼저 큰 병원 가보는 게 낫지 않냐. 근데 큰 병원에서 엄마 그러면 딱 헤매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소아신경을 보는 사람인데 저한테 갑자기 배 아파서 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물론 옆에 가서 진료 보세요 얘기하겠지만 그게 헛수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동네 선생님이 먼저 보시고 하시는 게 당연한 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너무 두서없이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하여간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